내 장남이 영모라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10명이라는 가장 많은 아이를 낳고도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완원군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사옵니다. 1504년 한양 대궐 신하의 급박한 목소리가 전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48세의 홍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 장남이 영모라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원군 이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시작으로 그녀는 성종대왕의 곁에서 무려 7명의 왕자와 3명의 옹주를 낳았습니다. 조선 왕실 후궁 중 가장 많은 왕자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규례대로 연좌시켜 직첩을 빼앗고 궁에서 내쫓으시옵소서. 대신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8세의 성종대왕을 잃었고 이제 48세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슬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산군은 옥좌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평생 사랑했던 후궁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주 보았던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적의 어미였습니다. 소용 홍 씨를 수경으로 강등시키도록 하라. 연산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산품에서 종산품으로 한 계단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탄핵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1505년 홍 씨의 직첩은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홍 씨는 짐을 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457년 측실의 딸로 태어나 1470년 14세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성종대왕을 만나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성종대왕이 살아계실 때는 가장 낮은 품계인 수건종사품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하나, 둘 자녀를 낳으며 품계를 올릴 때도 그녀만은 여전히 수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가 측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홍 씨는 짐을 들고 대궐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10명의 자녀가 그 모든 사랑과 눈물이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전하, 신첩이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품계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정받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성종대왕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무엇이 그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낳고도 평생 가장 낮은 품계에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끝내받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4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57년 7월 25일 세조 3년이었습니다. 한양의 한 양반 저택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양 홍씨 가문의 홍일동이었습니다. 남양 홍씨는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홍상직은 이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홍징은 고려 시대 밀직사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아버지 홍일동도 훗날 중추부 동지사라는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측실, 즉 첩이었습니다. 성은 노씨였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에서 첩의 자녀는 서자, 서녀로 분류되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노씨 자신도 측실의 딸, 즉 서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 씨는 서녀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고 명문가 출신이어도 어머니의 신분이 낮으면 그 자녀 역시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양반으로 볼 수 없다. 훗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측실이면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 씨의 이복 숙부, 즉 아버지 홍일동의 이복 형제 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길동의 조카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소설 속 의적 홍길동과는 달랐습니다.
실제 역사 속 홍길동은 조선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한 도적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수치였습니다. 아이는 이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양반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천한 신분, 명문가이지만 도적의 조카. 집안 사람들도 그녀를 온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468년경 아이가 11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홍일동은 관직을 지내고 있었고 어느 날 궁궐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소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 있다니. 음악이 울려 퍼지고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소녀를 보았습니다. 당시 자을상군이었던 소년, 훗날 성종이 될 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도 1457년 7월 30일생으로 홍씨보다 겨우 5일 늦게 태어난 동갑이었습니다. 소년은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왕자가 한 소녀를 그렇게 유심히 보다니. 이 아이의 관상이 남다르구나. 소년이 말했습니다. 뒷날 필시 귀한 자식을 많이 낳으리라.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소년은 곧바로 명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다른 사람과 혼인시키지 말라. 더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궁에 들이도록 하라. 하지만 소년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홍일동도 당황했습니다. 측실의 딸이 왕자의 후궁이 된다?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일까요? 1469년 그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3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9대 왕 성종이 된 것입니다. 예종이 갑자기 승하하고 정의왕후와 대신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70년 성종 1년이었습니다. 성종은 14세가 된 소녀를 불렀습니다. 어이를 보내어 건강 상태를 살폈습니다. 궁궐에 들여 궁중의 법도와 왕실의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소녀는 두려웠습니다. 측실의 딸로 태어나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궁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후궁이 되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때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34년간 계속될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난이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이야기가 되리라는 것을. 1472년경 성종 3년이었습니다. 입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16세가 된 홍씨는 성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수건에 봉해졌습니다. 종사품이었습니다. 수건? 가장 낮은 품계가 아닌가?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후궁의 품계는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종일품 빈 그 아래로 귀인, 정의품, 소의, 종이품, 수구의, 종이품, 소용, 정산품, 수경, 종산품, 소원, 정사품, 그리고 가장 낮은 수건, 종사품이었습니다. 홍씨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측실의 딸이니 어쩔 수 없지. 궁궐 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홍씨를 자주 찾았습니다. 동갑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씨는 임신했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1470년대 중후반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완원군으로 봉해질 이수였습니다. 궁궐이 떠들썩했습니다.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 품계가 오르겠구나. 홍씨는 기대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왕자를 낳으면 품계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곤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홍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회상군 이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뛰어난 문장력으로 명나라 황제로부터 문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품계는 그대로였습니다. 수건. 세 번째 아들 견성군 이돈이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아들 이양군 이회가 태어났습니다. 홍씨는 이제 4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유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품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지? 홍씨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후궁들을 보았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낳으면 품계가 올랐습니다. 2명을 낳으면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4명의 왕자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종사품 수건이었습니다.
1483년 성종 14년 6월 12일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수건 홍씨는 삼남 일녀를 낳았고 모두 어리다. 10년이 넘도록 그녀는 여전히 수건이었습니다. 이 기록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5번째 아들 경명군 이침, 6번째 아들 운천군 이인, 7번째 아들 양원군 이희, 그리고 딸들도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 해숙옹주, 둘째 딸 정순옹주, 셋째 딸 정숙옹주, 총 7남 3녀 10명의 자녀였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후궁으로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가 8남 2녀를 낳았으니 후궁으로서는 홍씨가 최다였습니다. 전하, 홍씨의 품계를 올려주시옵소서. 신하들도 간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왕자를 낳았는데 여전히 가장 낮은 품계라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인수대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측실의 딸을 어찌 높은 품계에 올리겠느냐.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신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첩의 딸은 아무리 왕자를 많이 낳아도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성종은 괴로워했습니다. 홍씨를 사랑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아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홍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비밀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도 품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1490년 성종 21년 4월이었습니다. 홍씨는 이제 34세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 해숙옹주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고령 신씨 집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조 참판 신종호였습니다. 혼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옹주의 혼인이니 궁궐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홍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품계가 종사품 수건이라니. 해숙옹주가 말했습니다. 다른 옹주들의 어머니는 모두 더 높은 품계였습니다. 귀인도 있고 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만 가장 낮은 수건이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홍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성종도 걱정했습니다. 그는 사위가 될 신앙의 아버지 신종호를 불렀습니다. 경이 알다시피 옹주는 궁궐에서 귀하게 자랐소. 성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예절을 잘 모를 수도 있소. 하오나 부디 예의를 지키며 잘 달래가며 가르쳐 주시기 바라오.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상은 반협박이었습니다. 내 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가르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어머니의 품계가 낮아서 옹주가 무시당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실록 성종 21년 4월 27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숙옹주가 고원이 신앙에게 하가하였다. 옹주의 어머니인 홍씨는 종사품 수건으로 후궁 중 가장 낮은 품계였다. 역사책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딸을 낳았는데도 7명의 왕자를 낳았는데도 어머니는 가장 낮은 품계였다고. 해숙옹주는 시집을 갔습니다. 홍씨는 딸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어미가 신분이 낮아서 너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그날 밤 홍씨는 성종을 만났습니다. 전하, 신첩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아이들이 어미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기를. 성종은 홍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도 알고 있소. 하지만 대비마마께서. 성종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494년 성종 25년이 다가왔습니다. 성종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과도한 정무와 주색으로 몸이 상했습니다. 피부병이 심해졌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홍씨는 성종을 간호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24년이었습니다. 14세에 궁에 들어와 이제 38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씨. 성종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전하. 미안하오. 그대에게 높은 품계를 주지 못해서. 성종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신첩은 전하를 모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옵니다.
홍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였습니다. 38세의 나이였습니다. 홍 씨는 빈소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24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종의 묘지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거기에 후궁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수경 홍 씨는 7남 3녀를 낳았으니 완원군 이수, 회상군 이염, 견성군 이돈, 익양군 이회, 경명군 이침, 운천군 이인, 양원군 이이다. 수경, 종산품이었습니다. 성종이 살아있을 때는 끝내 올려주지 못했던 풍계를 죽음 앞에서야 기록한 것입니다. 홍 씨는 묘지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수건이 아니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성종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1495년 연산군 1년이었습니다. 성종의 장남 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훗날 폐위되어 연산군으로 불리게 될 그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는 비교적 온건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사랑했던 후궁들을 예우했습니다. 홍 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 씨는 소용으로 진급했습니다. 정산품이었습니다. 종산품 수경에서 한 단계 올랐습니다. 드디어 정산품이 되었구나. 홍 씨는 직첩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9세가 되어서야 받은 풍계였습니다. 첫 자녀를 낳은 지 20년이 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95년 3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가 폐비 윤씨였으며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고?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키워준 정현왕후 윤씨를 진짜 어머니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었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아버지 성종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궁궐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7명의 아들이 모두 군으로 봉해져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완원군, 회상군, 견성군, 익양군, 경명군, 운천군, 양원군 모두 성종의 아들로서 존중받았습니다. 딸들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습니다. 혜수공주는 고원희 신앙에게, 정순옹주는 봉성위 정원준에게, 정수공주는 임천위 이옥에게 시집갔습니다. 이제는 편히 살 수 있겠지. 홍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3세가 되었습니다. 성종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장성했으니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이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생모 폐비 윤씨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오사화에 이어 두 번째 사화였습니다. 신하들이 무자비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폐비 윤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공포가 궁궐을 휩쓸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장남 완원군 이수가 갑자사화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모라고? 홍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원군은 온순한 성품이었습니다. 영모를 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 시대에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완원군 이수를 국문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완원군은 잡혀갔습니다. 조정이 떠들썩했습니다. 규례대로 연좌시켜야 하옵니다. 어미인 소용 홍 씨의 직첩을 빼앗고 궁에서 내쫓으시옵소서. 신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선의 법률에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영모를 꾀하면 부모도 처벌받았습니다. 홍 씨는 전각 한 구석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48세였습니다. 34년 전 14세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연산군은 옥좌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사랑했던 후궁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릴 적 자주 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먼저 강등부터 시키도록 하라. 연산군이 말했습니다.
소형 정산품에서 수경 종산품으로 강등시키라. 홍 씨는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탄핵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1505년 5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홍 씨의 직첩을 빼앗고 궁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연산군이 마지못해 명령했습니다. 1505년 5월 연산군 11년이었습니다. 홍 씨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는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완원군을 제외한 6 아들이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울지 마라, 얘들아. 홍 씨는 아들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회상군, 견성군, 이양군, 경명군, 운천군, 양원군. 모두 장성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상군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홍 씨는 아들들의 효심에 위로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식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찾아왔습니다. 해숙옹주, 정순옹주, 정숙옹주. 모두 시집간 딸들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정순옹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어미는 강하단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4년 전 1470년에 14세의 소녀로 이 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48세가 되어 쫓겨나는 것입니다. 성종을 만나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24년을 성종의 곁에서 보냈습니다. 성종이 떠난 후 10년을 더 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홍 씨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기 저 전각에서 성종을 만났습니다. 저기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 정원을 거닐며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자. 홍 씨는 궁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마련한 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평온했습니다. 홍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성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첩은 잘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저승에서 편히 쉬고 계신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를. 측실의 딸로 태어나 평생 차별받았습니다. 14세에 궁에 들어와 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품계인 수곤으로 20년 넘게 지냈습니다. 성종이 죽은 후에야 겨우 종산품 수경이 되었고 연산군 때 정산품 소용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홍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높은 품계였을까? 아니면 그저 인정받는 것이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1506년 9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여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산군 때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들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홍 씨에게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구의 홍 씨의 직첩을 돌려주고 자수궁에 들어와 생활하게 하라. 수구의 종이품이었습니다. 50세가 되어서야 받은 품계였습니다. 첫 자녀를 낳은 지 거의 3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홍 씨는 직첩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구의 드디어 수기가 되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성종은 이미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아준 여인에게 이 품계를 주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홍 씨는 자수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성종은 없었고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1506년부터 1510년까지 홍 씨는 자수궁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중종은 그녀를 예우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사랑했던 후궁이었고 10명의 형제자매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완원군을 제외한 6 아들은 모두 중종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홍수기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하라. 중종의 명령이었습니다. 홍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상군, 견성군, 이양군, 경명군, 운천군, 양원군. 6 아들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완원군은 어찌 되었느냐? 홍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상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구나. 홍씨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딸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혜수공주는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드렸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순옹주와 정수공주도 시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하니 그것으로 됐다. 홍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50대 초반 홍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457년 측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첩이어서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1470년 14세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성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1472년경 16세에 수건종사품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넘게 그 품계에 머물렀습니다. 1470년대 1480년대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7남 3녀였습니다. 조선 왕실 후궁 중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그제야 수경종산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495년 연산군 때 소용정산품으로 진급했습니다. 1505년 완원군의 영모 혐의로 직첩을 빼앗기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수기종이품 직첩을 돌려받았습니다. 54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중 40년을 궁궐과 관련하여 살았습니다.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홍씨는 밤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높은 품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품계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측실의 딸로 태어나 평생 무시당했습니다. 왕의 후궁이 되어도 가장 낮은 품계에 머물렀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미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혜수공주가 시집갈 때 성종이 사위 아버지를 불러 딸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계가 낮아서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됐다. 홍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잘 자랐다. 7명의 아들이 모두 군으로 봉해졌다. 3명의 딸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다. 홍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인정을 아이들은 받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510년 홍씨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54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딸들도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홍씨는 자식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미는 행복했다.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로였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1510년 9월 12일 중종 5년이었습니다. 홍씨는 자수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4세의 나이였습니다. 중종은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묘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성종 대왕께서 사랑하셨던 분이다. 정중히 모셔드려라. 중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7명의 아들과 그들의 가족, 3명의 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궁궐의 관료들, 회상군이 제문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참고 견디셨습니다. 측실의 딸로 태어나 천대받으셨으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시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1510년 9월 홍씨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원군 이수는 갑자사와의 상처를 딛고 살았습니다. 장남 이천군의 차남 이수래를 동생 운천군의 양자로 보냈습니다.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회상군 이염은 뛰어난 문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명나라 황제 세종가정제로부터 문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조선 왕자 중 명나라 황제로부터 직접 칭송받은 드문 경우였습니다. 견성군 이도는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차남 계산군이 회산군의 양자로 갔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이양군 이회는 사남 삼녀를 두었습니다. 자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번창했습니다. 경명군 이침, 운천군 이인, 양원군 이희도 모두 자녀를 두어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50년, 100년. 홍씨의 후손들은 조선 전역에 퍼져 살았습니다. 완원군파, 회산군파, 견성군파, 이양군파, 경명군파, 운천군파, 양원군파 7개의 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선조 홍씨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의 묘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할머니께서는 평생 고생하셨다. 후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측실의 딸로 태어나 차별받으셨지만 10명의 자녀를 훌륭히 기르셨다. 그 덕분에 우리가 있다.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성종 왕자 양원군의 후손인 이웅구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대왕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홍씨와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자녀를 최다 생산한 여인은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와 성종의 후궁숙의 홍씨입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소원왕후는 8남 2녀, 숙의 홍씨는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종이 가장 사랑한 여인은 숙의 홍씨였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가장 오랜 기간 총애를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평생 낮은 품계에 머물렀을까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측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엄격했습니다. 첩의 딸은 아무리 왕자를 많이 낳아도 높은 품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냉혹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홍씨의 후손들은 기신제를 지냅니다. 7개 파의 후손들이 모여 선조를 기립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인정받지 못하셨지만 후손들은 번창했습니다. 양원군 파종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참고 견딤이 우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홍씨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품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측실의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도 가장 낮은 품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조선 왕실 후궁 중 가장 많은 왕자를 낳은 여인, 성종이 평생 사랑한 여인, 7개 파의 시조가 된 여인, 이것이 그녀가 받은 인정입니다. 생전에는 받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 받은 인정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엄격했습니다. 측실의 딸은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어머니의 신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참고 견딘 사람을,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한 사람을, 그리고 후손들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을. 홍씨의 묘는 지금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500년 동안 그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생전에는 받지 못했던 인정을 죽음 이후에 받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잘 자랐고 후손들이 번창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성종의 후궁숙의 홍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457년 측실의 딸로 태어나 1470년 14세에 궁에 들어와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왕자를 낳아 왕실을 번창시킨 여인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신분의 차별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차별을 견디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2명의 여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전하, 이리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희들은 어찌하려 먼저 가시나이까? 1422년 5월 10일 새벽 한양 창덕궁 대조전의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침상 위에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그는 겨우 56세였습니다.
침상 주변에는 12명의 여인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태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의빈권 씨, 신빈신 씨, 선빈안 씨, 소빈노 씨. 그러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비 원경왕후 민 씨. 그녀는 2년 전인 1420년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침상 옆에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된 지 4년 아버지 태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앞둔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후궁들이었습니다. 전하, 신빈신 씨가 태종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었습니다. 3남 7녀를 낳았고 태종의 병을 오랫동안 간호했습니다. 태종의 입술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이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죽은 왕비를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채우지 못한 무언가를 찾는 것일까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종은 바로 이해 1422년에도 후궁을 들였습니다. 이직의 딸과 이웃노의 딸 2명의 젊은 청상과부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56세의 노년에도 그는 여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린 명군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세종이라는 위대한 후계자를 키워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복 동생 이방석과 무왕군을 제거했고 넷째 형 이방간마저 축출했습니다. 4명의 처남을 모두 죽였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아내의 친오빠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왕조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정력왕이었습니다. 정비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4남 4녀,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8남 13녀, 총 12남 17녀, 2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매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상왕이 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여인을 탐했습니다. 태종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빈신 씨는 그의 손을 꽉 쥐었고 의빈권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종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혹한 정치가였던 아버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군주, 그러나 가족에게는 상처만 남긴 남자. 세종은 어머니 원경왕후가 평생 흘렸던 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숙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 양녕대군이 폐쇄자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영특했던 소녀는 어떻게 냉혹한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사랑했던 아내는 왜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죽었을까요? 12명의 후궁을 거느렸지만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새벽 5시 해가 뜨기 직전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숨이 멈췄습니다. 56년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강력한 왕권, 정비된 제도, 그리고 세종이라는 위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의 사랑, 처가의 신뢰, 형제의 우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평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55년 전으로 돌아가 한 영특한 소년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명군이자 최고의 정력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치른 비극적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5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67년 5월 16일 함흥부 귀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려의 무장 이성계,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방원, 6아들 중 5째였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고려 말기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무장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고 동령부를 공격하며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무인 집안의 아들답게 이성계의 형들은 모두 무예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5째 방원은 달랐습니다. 말타기와 활쏘기보다 책 읽기를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형들이 마당에서 격구를 할 때 방원은 방 안에서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인의 자식 같지 않구나. 이성계의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성계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무장 출신인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아들이 채워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382년 방원이 16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진사시의 응시에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듬해인 1383년 17세의 방원은 문과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병과 7등, 전국 수험생 중 1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과거에 급제한 왕은 태종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불과 17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해냈습니다. 방원이 합격 소식을 전하자 이성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한씨 또한 매우 기뻐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성계는 방원이 제학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 임명장을 소리내어 몇 번씩 읽게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방원에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상대는 방원의 스승인 민재의 딸이었습니다. 여흥민씨 가문은 고려 후기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6대조 민영모 이래로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민씨, 나이는 18세로 방원보다 2살 위였습니다. 훗날 원경왕후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방원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제하려는 뜻이 있소. 집안일은 모두 당신에게 맡기겠소. 민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어린 남편이지만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큰일을 할 것 같았습니다. 민씨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방원이 밖에서 큰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민씨의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1385년 혼인 3년 만에 첫 딸 정순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민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려 말 혼란기에 세 아들이 연이어 죽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민씨는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방원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습니다.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떠났다가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우왕은 이성계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방원은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판단력과 행동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391년 이성계가 낙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몽주가 이 기회에 정도전과 조준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한씨의 심요살이를 하던 방원은 이 소식을 듣고 병난도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방원의 재촉으로 이성계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1392년 4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결국 방원은 조영규 등을 시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의 마지막 말이 허공에 울렸습니다. 방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392년 7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방원은 정한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개국공신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도전과 신덕왕후 강씨가 방원을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방원과 그의 형들을 제치고 이복동생인 막내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방석의 나이는 겨우 10세였습니다. 방원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자신인데 그 대가는 이복동생이 가져간 것입니다. 아버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방원은 아내 민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영특한 청년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이 남자가 형제의 피를 흘리고 아내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평생 여색에 탐닉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한양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원은 32세였습니다. 6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도전이 자신의 사병마저 혁파하려 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방원은 이화, 이천우, 조영무 등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민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왕자의 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것을 입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세요. 민 씨가 직접 남편에게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민 씨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남편의 동지였습니다. 그날 밤 방언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도전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 새 왕조의 재상,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방언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정도전을 잡아라. 군사들이 정도전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정도전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남은 심효생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세의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무한군이 살해된 것입니다. 방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복 동생들의 피가 한양 거리에 흘렀습니다. 방언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뒤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총애하던 재상 정도전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은 다섯째 아들 방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태조는 함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방언은 왕위를 형 방과에게 넘겼습니다. 정종이 즉위했습니다. 방언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면 욕심으로 형제를 죽인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방언에게 있었습니다. 정종은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격군하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400년 1월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형 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방간은 박포의 꼬드김에 넘어가 왕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동생아, 나도 왕이 되고 싶다. 방간의 군사와 방언의 군사가 한양 거리에서 맞붙었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언은 형과 싸우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 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망설이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민 씨가 직접 갑옷을 가져와 남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밀어주듯 말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민 씨의 단호한 모습에 방언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전투는 방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방간은 유배되었습니다. 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매장시킨 것입니다. 1400년 2월 1일 방언은 드디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인 11월 정종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방언은 34세의 나이로 조선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비 민 씨는 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훗날 원경왕후라 불리게 되는 그녀는 남편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 때마다 무기를 내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남편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왕이 된 태종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소. 원경왕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남편의 손은 형제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병을 거느렸던 사람은 자신이었지만 후환을 없애기 위해 모든 사병을 국가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공신들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1404년 이거이와 이절을 귀양 보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또 하나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색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태종은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후궁은 원경왕후의 시녀 출신이었습니다. 아내가 데리고 있던 궁녀를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왔습니다. 갑옷을 입혀주고 무기를 내주고 남편이 왕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들였습니다. 전하, 이것이 조강지처를 대하는 도리입니까? 원경왕후가 항변했지만 태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여색, 두 가지 욕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경왕후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1401년 태종은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조선 국왕으로 책봉받았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후궁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효빈 김씨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신덕왕후의 시녀였다가 원경왕후의 시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태종이 왕자 시절부터 눈여겨보던 여인이었습니다. 1402년 12월 13일 효빈 김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영군 입이었습니다. 태종의 첫 서자이자 훗날 세종과 효령대군에게 그를 가르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 과정이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인 음력 12월 만삭의 몸이었던 김씨의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계집종을 시켜 만삭의 김씨를 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출산하는 여인을 밖에 버려둔 것입니다. 김씨의 오빠 김화상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천막을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경왕후는 다시 계집종들을 시켜 천막과 침구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씨를 국노의 집 앞 토담집으로 옮겼습니다. 한상좌라는 사람이 동정심에 마이산파용 천을 가져다줘서 김씨는 겨우 7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원경왕후는 김씨를 소에 실어 교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태종은 이 사건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처남들을 제거하면서 이 일을 들먹였습니다. 경영군 모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효빈 김씨 다음에는 신빈신 씨가 있었습니다. 신빈신 씨는 신영규의 딸로 사대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원경왕후의 나인이었다가 태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신빈은 태종이 가장 총애한 후궁이었습니다. 신빈은 3남 7녀를 낳았습니다. 함령군, 온령군, 그리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한 아들입니다. 태종의 후궁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태종이 병을 앓을 때 오랫동안 병간호를 한 것도 신빈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신빈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법화경을 금글씨로 옮겨 쓰는 사경 작업을 했습니다. 세종은 신빈이 사망하자 왕비처럼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선빈 안씨, 의빈 권씨, 소빈 노씨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후궁들도 많았습니다. 서경옹주, 혜선옹주, 신순궁주, 정의궁주, 명빈 이씨, 기록에 남은 후궁만 해도 12명이 넘었습니다. 태종은 매년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1394년 양녕대군, 1396년 효령대군, 1397년 충녕대군 훗날 세종, 1402년 경영군, 1405년 성녕대군. 자녀가 끊임없이 태어났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다른 여자의 처소로 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후궁들이 하나씩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원경왕후의 투기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실록에는 원경왕후의 투기 때문에 태종이 경연청으로 나와 10여일 동안 거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지낸 것입니다. 1402년 태종이 후궁 권씨를 드리려 하자 원경왕후는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간략한 절차만 거친 후 권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형 정종이 나섰습니다. 동생아, 너는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는가? 나는 비록 아들이 없어도 젊었을 때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 못 가는데 너는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형의 경고였습니다. 태종은 거창한 가래색을 패하고 조용히 후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후궁을 드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녕대군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어찌 그리 정력이 세십니까? 28배 소자를 낳으신 후 매년 한둘씩 아들, 딸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어마마마를 포함해 부인이 10명이 옵니다. 전하께서는 후궁 여럿을 거느려도 되고 소자는 기생첩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해괴한 법도이옵니까?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위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기생과 어울린다고 꾸짖으면서 정작 아버지는 후궁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양녕의 편지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찔렸을 것입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어 왕실을 굳건히 하는 것이 왕의 의무다. 용제총화의 저자 성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태종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인 올리버 크롬웰과 달리 사냥이며 여색이며 놀고 싶은 건 칼같이 챙겨서 놀았다. 조선 왕 중 가장 자식이 많은 정력왕이다. 태종은 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냉혹했습니다. 공신을 제거하고 외척을 숙청하고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밤이 되면 태종은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냉혹한 군주였지만 밤에는 욕망에 굴복하는 남자였습니다. 원경왕후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소에서 혼자 앉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인가? 그녀는 왕비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얻었지만 사랑은 잃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원경왕후는 견뎠습니다. 그러나 1407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407년 10월 한양 궁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경왕후의 오빠 민무구와 민무질이 영모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영모를 꾀하다니요? 민무구는 판삼군 부사, 민무질은 병조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영모를 꾀하겠습니까? 태종은 냉정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외척으로서 권세를 부리며 불충을 저질렀다. 사사하라. 원경왕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오빠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태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이오. 민무구와 민무질은 사사되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친오빠 2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1415년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머지 오빠 민무율과 민무회마저 불충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태종은 이들을 서인으로 패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원경왕후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전하, 이미 2 오빠를 잃었습니다. 나머지 오빠들만은 제발. 태종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사람의 대륜인데 지금 정비가 민무구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했다. 지난날에 내가 창병이 몹시 크게 났을 때 민무구 등이 가만히 여시와 결탁하여 병세를 엿보고 드디어 이무와 더불어 불궤를 음모했으니 이것이 실로 민씨의 죄였다. 태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비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분한을 품으니 내가 폐출하여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왕비를 폐출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말을 잃었습니다. 1416년 민무율과 민무회는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친오빠 4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민씨 형제들이 영모를 꾀했을까요? 아니면 태종이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명분이었을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태종은 1402년 한겨울 만삭의 효빈 김씨를 추위 속에 내버려둔 일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경왕후와 민씨 가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씨 가문의 음흉함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척이 경계해야 할 바를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왕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외척은 왕권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고려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원경왕후는 왕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씨 형제들은 고위 관료로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태종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훗날 민씨 가문이 왕권을 위협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태종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4명을 모두 죽인 남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같은 궁궐에 살았지만 마음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태종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아내를 잃었습니다. 밤마다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418년 태종은 52세의 나이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처소에서 지냈습니다. 만나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1420년 원경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원경왕후는 아들 세종을 불렀습니다. 내 오빠들을 잘 보살펴주렴.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억울하게 죽은 외숙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반드시. 원경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종은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13년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관이 덮였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영원히 떠났습니다. 태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권력은 있었습니다.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했던 단 한 사람, 왕자인 한때 갑옷을 입혀주고 무기를 내주었던 그 여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종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4세의 노인이 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420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반성하고 참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도 태종은 여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왕비라는 견제자가 사라졌으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태종은 54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여전했습니다. 후궁들의 처소를 밤마다 찾았습니다. 신빈신 씨, 의빈권 씨, 소빈노 씨, 그들은 모두 태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좀 쉬십시오. 태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쉬어? 아직 건강하다. 실제로 태종은 건강했습니다. 매일 사냥을 나갔고 말을 타고 활을 쏘았습니다. 신하들이 말리면 온갖 핑계를 대며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새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22년 태종이 사망하기 바로 그 해였습니다. 놀랍게도 태종은 이 해에도 후궁을 들였습니다. 이직의 딸과 이웃노의 딸, 두 명의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여인이 모두 청산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들을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56세의 노왕이 젊은 과부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신하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가 평생 고통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외숙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는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세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종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여인을 찾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공허함을 채우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형제를 잃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아내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조선을 안정시켰지만 자신의 영혼은 황폐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태종은 혼자였습니다. 후궁들이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빈신 씨만이 태종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아플 때 오랫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전하, 무엇이 그리 괴로우십니까? 신빈의 물음에 태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태종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1422년 5월 태종은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56세, 당시로서는 오래 산 편이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찾아온 죽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태종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7세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조선 건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34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18년간 재위하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후계자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형제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복 동생 방석과 무안군을 죽였습니다. 넷째 형 방간을 유배 보냈습니다. 처남 4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아내의 친오빠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마지막 13년을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걸었는가? 태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월 10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종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후궁들이 둘러섰습니다. 신빈신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의빈권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큰 위안인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라. 태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1422년 5월 10일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이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이 사망한 직후 궁궐 안에서는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빈권 씨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3단 같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빈권 씨는 머리를 깎고 승려계를 받았습니다. 비구니가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신빈신 씨도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었습니다. 3남 7녀를 낳았고 태종의 병을 오랫동안 간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빈안 씨, 소빈노 씨, 그리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후궁들도 하나둘씩 머리를 깎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10여 명의 여인들이 일제히 비구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에게도 대신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세종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종은 당황했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이 일제히 머리를 깎다니요? 이것은 유교 국가조선의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궁들이 임금에게 알리지도 않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비구니가 되다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대신들은 후궁들에게 머리를 다시 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후궁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의빈권 씨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여 전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신빈신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다시 속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종은 난처했습니다. 후궁들은 종통상 어머니에 해당하는 촌수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종은 대신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포기했습니다.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의빈권 씨는 절로 들어가 연부를 했습니다. 신빈신 씨는 법화경을 금글씨로 옮겨 쓰는 사경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불공을 들였습니다. 왜 그들은 머리를 깎았을까요? 첫째, 태종에 대한 애정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후궁이었지만 그들은 태종을 사랑했습니다. 태종이 죽자 속세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여 태종의 명복을 빌고 싶었습니다. 둘째,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감옥과 같았습니다. 후궁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죽은 후에도 궁궐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구니가 되면 달랐습니다. 절로 가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원경왕후에 대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원경왕후가 평생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정비가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불공으로 씻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신빈신 씨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었습니다.
태종이 아플 때 오랫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신비는 진정으로 태종을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를 원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태종을 위했던 것 같습니다. 1454년 신빈 신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이미 죽고 문종도 죽은 후였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세종은 생전에 신빈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신빈이 사망하자 세종은 마치 왕비처럼 장례를 치러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왕의 총애를 받았고 병을 간호한 공이 있으니 후하게 장례를 치르라. 신빈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묘역에는 신영궁주라는 글자가 새겨진 장명 등이 남아 있습니다. 후궁들의 비구니 출가는 조선 전기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세종이 죽자 세종의 후궁들도 일제히 머리를 깎았습니다. 문종이 죽자 문종의 후궁들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신하들은 매번 난리를 쳤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궁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후궁들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왕의 소유물로 살았던 그들이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1422년 6월 태종 이방원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능에 안장되었습니다. 56년의 파란만장한 생이 끝났습니다. 2년 전 죽은 원경왕후는 이미 같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헌능은 쌍능입니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산 사람처럼 서로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봉부는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놓여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함께 있어야 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태종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왕권을 확립하고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직계제를 단행했습니다. 외척과 공신을 제거하여 후계자에게 안정된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고 양전사업을 벌였습니다. 한양 천도를 완성하고 창덕궁을 지었습니다. 불교를 정리하고 유교 이념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후계자를 키웠습니다. 양녕대군을 과감하게 폐세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결단이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태종을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평가합니다. 태조가 조선을 세웠다면 태종은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이복동생 방석과 무안군을 죽였습니다. 넷째 형 방간을 유배 보내 평생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들과의 우애도 끊어졌습니다. 처가를 잃었습니다. 처남 4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아내의 친오빠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마지막 13년을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왔던 동지였지만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끊임없는 권력욕과 여색에 탐닉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종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12명의 후궁과 2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후궁들은 그의 욕망을 채워주었지만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 태종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왕자인 한때 갑옷을 입혀주던 젊은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17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던 그날을 생각했을까요? 형제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죽인 사람들, 상처 입힌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태종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라. 세종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처럼 살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명의 왕비 소원왕후만을 사랑했습니다. 후궁들도 있었지만 원경왕후처럼 고통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외척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인 시몬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시몬이 양녕대군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지만 세종은 평생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세종은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폐쇄자된 양녕대군을 평생 보살폈습니다. 불교에 빠진 효령대군도 존중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았지만 아버지의 비극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600년이 지났습니다. 헌능에는 여전히 태종과 원경왕후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두 봉부는 말이 없습니다. 600년 동안 서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용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종은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것은 일시적이지만 권력으로 잃은 것은 영원합니다. 둘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태종은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처가를 몰살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아내의 사랑을 잃었고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태종은 12명의 후궁을 거느렸지만 진정으로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원경왕후와 나누었던 초기의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강화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후궁을 계속 들였지만 공허함은 남았습니다. 만약 태종이 원경왕후의 마음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처남들을 살려주었다면? 만약 여색을 절제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태종은 더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태종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세종에게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라고 말한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여색을 탐했던 왕,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기틀을 다진 명군이었지만 동시에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과 욕망, 사랑과 배신, 업적과 대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